거대한 전함. 수천 명의 미 해병대. 핵공격 잠수함이 카리브해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P8 포세이돈이 저고도에서 쾌속정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알레이버크 구축함의 이지스톰이 해안 지역을 조준하고 있으며 상륙그룹은 대피 및 진압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판 위 카메라는 CH-53이 케이블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체 번호가 하나씩 해협에 진입합니다. 링크 16 네트워크가 열리면서 공중, 해상, 해안 이미지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합니다. 이것은 미 해군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모든 것은 베네수엘라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두로의 국내 정치 강화 조치, 에세키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민투표, 가이아나 국경에 대한 군대 증강, 야당과 선거 약속의 붕괴는 워싱턴에서 제재만으로는 옵션을 약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보 보고서는 2025년 여름 동안 카리브해 경로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카르텔 교통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GIAP 사우스와 DHS 데이터는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하는 반잠수정과 고속보트의 양과 복잡한 호위 패턴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과 러시아의 연결 파일은 보안 위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산 무인 시스템과 탄약 기술이 카라카스로 유입되고 이란 해군 자산이 라틴 경로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러시아 폭격기 항공기의 반복적인 이착륙이 이 지역에서 미국 해군의 존재를 신호 수준에서 지속 수준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장기 해군 봉쇄 전략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미국 해군은 캐나다와 함께 태평양의 북극 관문을 좁히는 한편 동시에 카리브해 해안선에 임무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미국 해군은 남부 카리브해에 8척의 군함과 핵공격 잠수함을 동시에 파견하고 이 지역에 4,500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해군 이동에는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상륙 공격 요소가 포함됩니다. 워싱턴은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에 대한 해상 압박을 공식적인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 단순히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한 순찰에 과도하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 측은 추가 함선이 일주일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해군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작전을 의미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육지에 있는 미국 기지를 건드리지 않고 바다로 나라를 포위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첫날 밤부터 경계 수준이 높아졌고 해안 레이더가 끊임없이 작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라카스는 이를 침공 준비로 해석합니다. 즉각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이 움직임은 베네수엘라 위기를 전 세계 헤드라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함선과 해군 자산을 이 지역에 보냈을까요? 함대에는 3척의 구축함, 2척의 상륙함, 상륙 헬리콥터 항공모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3척의 구축함은 USS 그레이블리, USS 제이슨 던햄, USS 샘슨입니다. 상륙 요소는 USS 이오지마와 2척의 산 안토니오급 상륙 수송 부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군 패키지는 제22 해병 원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피, 항구 보안, 해안 압박 시나리오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 상륙 그룹만으로도 4,000명 이상의 선원과 해병대를 수용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증강은 즉각적인 점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안 가까이에서 강한 압박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점은 점진적인 확장의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물결이 정착하면 보급과 증원을 위해 새로운 함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간이 몇 주로 연장됩니다. 그 지속성은 정치적 협상의 실제 기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그림에서 숫자와 범위의 균형은 함정의 종류만큼 두드러집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이 지역 해안에 처음으로 정박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공중 및 미사일 방어의 중추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상륙 준비 그룹이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해상에서의 지속적인 가시성과 육상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공합니다. 미국 관계자들은 임무를 카르텔에 대한 해상 보안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같은 소식통은 고속 공격 잠수함도 패키지의 일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타격 그림자 능력의 메시지 가치를 보여줍니다. P-8 해상 감시 항공기가 지역 순찰에 동행할 것이라는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면, 수중, 공중층이 동일한 전술 그림으로 수렴됩니다. 이 그림은 억제와 위기 관리 사이에서 조정된 압력을 생성합니다.
계획의 지정학적 측면은 지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남부 카리브해 범위 내의 해안지대는 미국의 해상 공중 공동 감시에 짧은 대응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지스 센서 탄약 시스템은 해상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주축 역할을 합니다. P-8 순찰은 저가시성 고속 보트와 반잠수식 운송 수단을 포착하는 데 배가 효과를 만듭니다. 공격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압력층을 제공하고 해안 포대의 위험 계산을 변경합니다. 상륙 그룹은 해안 보안 위기 대피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상 함정은 하루 종일 해상 상황을 전달하여 의심스러운 화물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는 군사적 압박을 단일 목표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킵니다. 분산된 압박은 다음 공격이 어디에서 올지에 대한 카라카스의 일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서 정치적 비용도 그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해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 비행을 강화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국가의 해군 자산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민병대 동원이 시작되었고 해안 지역에서 등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두로 행정부는 미국의 해군 증강에 대해 유엔에 항의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주권에 대한 위협과 선전 작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 측은 침공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내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추가 병력이 해안에 배치되었고 수만 명의 군인이 콜롬비아 국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목표는 국내 피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압력이 계속되면서 내부 긴장이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워싱턴 측은 마약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대 로스 솔레스에 대한 혐의가 다시 제기되었고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은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측은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범죄 네트워크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체계는 해양법 집행과 군사 억제의 경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미국이 선택한 언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압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최대 긴장 상태이지만 통제된 확장을 지향하는 모델을 가리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정치적 해결책 테이블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유럽 언론은 태양 카르텔 서사가 얼마나 조직적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논쟁은 작전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이 현장에 들어서면 레이더 이미지는 인식 전에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경계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위기 해안선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 및 수색 모델로 의심스러운 선박에 접근하여 승선하고 수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상륙이 아니라 안전한 해안 통로로 항구 접근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 순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연안 국가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미국의 장기적인 압박 전략을 강화합니다. 잠수함의 존재는 연안 포대가 사각지대에 머물도록 보장합니다. 구축한 미사일 방어막은 공기 압력을 깨뜨립니다. 상륙부대는 대피와 국기 시위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공 자산은 어모를 제공하고 표면 상황을 업데이트합니다. 해안 지휘 계층은 매일 밤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이 주기는 베네수엘라의 신경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가 그러한 가혹한 조치에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가이아나까지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제리콤 내에서 균형 잡힌 언어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일부 수도들은 미국과의 조정된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야나와 베네수엘라 간의 해양 및 국경 긴장에 대한 상기사항은 긴장을 별도의 채널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과거의 파일은 카리브해 안보 방정식에 취약성을 더합니다. 지역 학계 정치계는 또한 미국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지역 내의 균열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의 존재는 구체적인 안보의 닻으로 두드러집니다. 이 앵커는 해안 국가들의 순찰 능력을 매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일 증가는 범죄 네트워크가 중기적으로 경로를 변경하도록 강요합니다. 한편 이 위기의 경제적 측면은 에너지와 보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제재 체계는 이미 엄격합니다. 해상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함에 따라 유조선과 보험 비용이 상승합니다. 높은 프리미엄은 기존 고객에게도 더 비싼 공급을 의미합니다. 운임과 대기 시간이 증가합니다.
경제에 취약한 인구는 초기 충격을 느낍니다. 빈 국고는 사회 지출 삭감을 강요합니다. 삭감은 국내 정치에서 새로운 불만의 영역을 만듭니다. 해외에서는 위험한 원산지 라벨이 두꺼워집니다. 이 라벨을 제거하는 것은 군사적 결과가 아닌 정치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배도 정치적 결과 없이 시장 심리를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영향과 결과를 가진 두 나라 간의 위기가 언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사실 미국 베네수엘라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워싱턴의 압박은 점차 강해졌습니다. 선거의 정당성, 제재,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마두로 측근에 대한 비난, 사법적 유인책, 그리고 그의 머리에 걸린 현상금은 매 라운드마다 증가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간헐적인 긴장 완화 시도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 붕괴, 이주, 그리고 안보 문제는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2025년 여름 해군 배치의 정치적 맥락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수년간 형성되어 온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군사적 가시성은 정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범위는 카라카스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운영적 단계로 답해 봅시다. 맨 아래에는 지속적인 순찰과 계류 솔루션이 있습니다. 한 단계 위로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기적인 해상 항공 감시선이 설정됩니다. 다음 단계는 방문, 수색, 압류 옵션의 강화입니다. 그 위로는 항구 접근 안전구역 선언과 공동 순찰이 있습니다. 실제 도약 지점은 해안으로의 상륙자산 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비용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외교적 경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대규모 침공 계획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의 위기 관리가 이 단계의 속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대응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높은 내부 회복력을 보여주고 외부 세계에 비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의 힘은 바다에 미국의 영구적인 존재가 있는 동안 제한적입니다. 신호는 매일 새로운 레이더 흔적으로 테스트되기 때문에 테스트되는 한 불안이 스며듭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입니다. 불안이 경제적 압박과 결합되면 정치적 기반이 약해집니다. 약해진 기반에서는 협상 주제가 더 잘 보입니다. 비지역 행위자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미디어와 정치 채널을 통해 지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신중하게 경제 채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 카리브해의 실제 결정 요인은 지역 연안 국가들과 미국 해군력입니다. 비록 비나토 문제이지만 대서양 안보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서양 중부에 배치된 추가 해군력이 다른 작전 지역에서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베네수엘라 지역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선택은 라틴 아메리카 안보 구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 해안 보안에서 지역 공동 그림으로의 빠른 진화를 촉진합니다. 이 진화는 섬마다 카르텔 경로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와 이주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르텔 이야기는 국경 보안 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공격하고 육지에서 흐름을 차단하는 아이디어는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마두로의 책략과 야당 내의 균열은 기회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보 작전은 군사적 압박과 함께 가속화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점령이 없다고 말하지만 카라카스는 점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적 충돌은 내부적으로 정당성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지만 배는 바다에서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내부 수사보다 더 강력합니다. 배가 그곳에 있는 한 내부 정치적 문턱은 더 빨리 침식됩니다. 따라서 지속성이 전략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뜨거운 갈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계 의제는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갈등이나 전쟁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지상에 있는 병력 구조는 빠른 해안 공격에는 약하지만 장기적인 압박에는 강합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접촉과 전술적 사고의 위험이 더 현실적입니다. 방문이나 수색 중에 발생하는 충돌은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해상 차량이 근거리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호 전자 방해 주장들이 격화되면 잘못된 경보의 연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연쇄는 지휘 체계를 시험하고 전략적 인내심을 긴장시킵니다.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나토가 아닌 지역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미주기구, 카리브 공동체 및 중재자들이 틀 문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해상에서의 거리 및 접촉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이 표준은 긴장 고조 단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위기로 인해 이 지역의 국가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걸프 해안의 작은 경제들은 이미 증가한 보험료와 운송비의 즉각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업 지역의 일시적인 금지가 의제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광 회랑의 위험 프리미엄은 뉴스 흐름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가이아나 국경 문제가 세계 언론에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미 국경과 강줄기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카리콤 내에서 신중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명시적인 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완화하려는 언어를 선호합니다. 쿠바는 카라카스를 지지하는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외교는 주요 강대국 위기를 섬의 민감성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배 자체만큼이나 눈에 띕니다. 역사적으로 워싱턴 베네수엘라 관계는 흥망성쇠의 패턴을 따랐습니다. 2000년대 내내 초점은 에너지, 이념, 안보 사이에서 이동했습니다. 2019년의 붕괴는 정당성과 인정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켰습니다. 2020년에 게시된 법적 사건들과 보상 메커니즘은 외교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024-25 기간 동안 부분적인 개방이 시도되었지만 구조적 신뢰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부 카리브 해 블록은 군사적 가시성으로 이 부족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은 상대방의 내부 핵심 그룹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는 전술로 보입니다. 내부 핵심 그룹 내의 균열이 가속화되면 테이블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기다리는 긴 겨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모든 행위자에게 비용을 계속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계속되는 동안 다가오는 시기에 미국 베네수엘라 위기의 헤드라인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선박과 인원의 목록은 당분간 뉴스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고속 당위 작전이 아니라 저속 장기 압박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은 위기 테이블에서 더 굵은 펜으로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국내에서 새로운 동원 물결로 피로를 감추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 이를 감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방정식에서 해군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표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확장되지 않으면 바다에서 오는 압박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상 상태는 이 지역의 긴 지정학적 시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그림을 명확히 합시다. 미국이 남부 카리브해에 보낸 패키지는 숫자와 이름 면에서 눈에 띄는 억제력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응 조치는 내부적으로는 안심을, 외부적으로는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이 투쟁의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연안 국가는 공동 순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점령이 아닌 압박과 법의 수사에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접촉의 위험은 아마도 절대 제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관리도 위기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다에서의 압박이 정치적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 대치에서의 교착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취해질 작은 조치들이 이 두 극단 사이의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